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협하는 어깨관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격렬한 운동과 전자기기의 과다한 사용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구나 어깨 통증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우현준 과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한의 복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쉽게 연골이 손상되고 마모되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어깨 질환의 대표 질환인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증후군 등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는 물론 오랜 재활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우현준 과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한의 복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깨 통증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요.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은 허리와 무릎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통증 중 하나입니다. 네. 문헌에 따르면 어깨 통증은 전체 근골격계 통증 중에서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회전근개 질환이 약 6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일어나는 회전근개의 파열, 그리고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그리고 어깨 힘줄에 석회화 병변이 생기는 석회 힘줄염 등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의 문제라든지 혹은 추간판 탈출증 같이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등 원인 부위가 어깨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데요. 그럴수록 초기에 빠르게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깨 통증은 비교적 회복이 느리고 치료받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12개월 내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40에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깨 통증이 이전에는 잘 진단이 되지 않아서 오십견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고질적으로 아픈가 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초음파나 MRI 같은 진단 기기가 발달하면서 구체적인 문제 부위를 파악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언급한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파열까지는 아니고 힘줄이 파열되지 않고 염증 수준은 가볍거나 혹은 파열돼도 일부만 파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원인을 찾아서 빠르게 치료하고 어깨 관절의 운동 패턴을 회복시켜주면 그 통증이 심하더라도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깨 통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네, 어깨 관절의 운동에는 매우 많은 근육이 정교하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운동 패턴이 무너지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기능적인 문제로 적절한 진단 후에 빠르게 처치하면 그 회복이 금방 될 수 있지만 그 방치할 경우에는 점차 어깨 주변의 인대나 힘줄, 특히 대표적으로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힘줄이라든지 혹은 알통 근육으로 알고 있는 상완 이두근 힘줄에 그 힘줄이 손상이나 파열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2차적인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점 다른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증상이 매우 심해지면 그 어깨 자체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큰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 일상생활 회복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수술하기 전에 건강한 관절처럼 완전히 기능을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는 무엇인가요? 네, 회전근개는 어깨뼈와 팔뼈 사이에 붙어서 어깨를 보강하는 4가지의 근육과 그 근육에 이어지는 힘줄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윗팔뼈가 어깨뼈를 감싸는
부위가 매우 작은데요. 그렇게 작은 구조적인 특징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다는 좋은 이점이 있지만 그 구조적인 한계로 관절이 불안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대나 관절 주머니 같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도 어깨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어깨를 움직일 때 힘을 발휘하는 동적인 안정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증후군, 이건 정확히 어떤 질병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회전근개 증후군은 회전근개가 밖에서 온 충격에 의해서 외상을 입어서 손상되거나 혹은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으로 회전근개에 발생하는 질환 및 증상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봉화 충돌 증후군, 점액낭염, 회전근개 건염,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전층 파열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종류가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견봉화 충돌 증후군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깨뼈의 견봉 부분과 윗팔뼈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이에 있는 구조물들이 손상을 입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점액낭염은 어깨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찰을 줄여주는 점액낭이라는 구조물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건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고요. 그 힘줄이 파열되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면 파열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윗팔뼈와 어깨뼈가 이루는 관절에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서 미세 손상이 점차적으로 누적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차적인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유착성 관절낭염, 발음하기도 어렵고 정말 생소한 개념인데 흔히들 말하는 오십견이라고 하면 또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떤 질병일까요? 네, 유착성 관절낭염은 흔히 오십견이나 동결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질병인데요. 어깨뼈와 윗팔뼈 사이에 있는 그 관절낭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구축, 쪼그라들게 되면서 통증이나 뻣뻣함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관절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뭐 팔 들기 힘드시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질병을 오십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어깨에서 발생하는 다른 질환에서도 그런 뻣뻣함이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을 배제한 후에 의심을 하게 되고 영상 검사로 그런 인대나 관절 주머니 등을 검사를 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회전근개 증후군과 유착성 관절낭염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나요?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극상근에서 많이 그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수개월 이상 된 만성적인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특히 80에서 110도 정도 되는 각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적인 동통호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아픈 어깨 방향으로 누워서 자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혹은 걸리적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십견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그 부리 위팔 인대라는 인대 구조물이 구축돼서 나타나는 어깨 관절 움직임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어깨 전반적으로 눌렸을 때 통증이 발생하고 특히 어깨를 덮고 있는 어깨 세모근이라는 근육의 주변에서 압통이나 통증이 흔히 발생합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은 그 증상이나 기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기는 통증기라고 하고 증상 발생 후 3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통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뒤통수를 짚는 등의 동작이 잘 되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뒷주머니,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뒷짐을 지는 동작들도 어렵게 되는 가동 범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2기는 동결기라고 하는데요. 동결기는 발병 3개월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때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은 줄어들게 되는데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은 여전히 심하신 상태이시고 그때는 여전히 움직일 때 만성적인 통증이 있고 움직임의 제한이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3기는 해빙기라고 하는데요. 발병 1년에서 1년 반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 어깨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지만은 일부 환자에서는 만성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럼 회전근개 증후군과 유착성 관절낭염을 주의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어떤 동작들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을까요? 동작보다는 이제
그 한 연구에 따르면 그 회전근개 손상은 나이나 BMI, 주로 쓰는 손의 방향, 육체 노동이나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질환이 연계된 그 대사증후군 등이 연관돼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 신체 조건에 좀 연동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육체 노동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에서 어떤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쓰지 말아야 할 근육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깨뼈와 윗팔뼈가 이루는 정상적인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거북목 자세라든지 둥근 어깨 자세 같은 좀 불량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 자세들 자체가 어깨뼈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장시간 지속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저도 말하면서 자세를 잘 고쳐 앉게 되는데, 네. 유착성 관절낭염은 특별한 선행 요인은 없는데 당뇨병이 가장 흔한 위험 요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뭐 갑상선 기능 장애라든지 비만이라든지 흡연 같은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 상태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파생이 되네요. 네. 그럼 회전근개 증후군과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어깨 질병은 환자 수 비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2에서 5%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40에서 6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근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한 유병률 연구에 따르면 약 22.1%에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타났었고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서 80대 이상에서는 36.6%에서 회전근개 질환이 발생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에 따르면 어깨 질환 환자가 2010년에 161만여 명에서 2021년에 250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라는 게 워낙 다들 고질적으로 갖고 계시다 보니까 회전근개 증후군, 이렇게 유착성 관절낭염 어떻게 진단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단이 되나요? 네. 그 두 질환 모두 다 그 다른 질환의 배제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긴 하는데 그 엑스레이 가지고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 등으로 1차적인 배제를 하고 그 이후에 관절 조영술이나 초음파, MRI 검사 등으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호소나 그 이학적 검사로 확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질환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엑스레이나 CT, 조영제 촬영술, MRI 촬영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수술적인 방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일까요? 네. 회전근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외상 후에 급성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예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3에서 6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거나, 그런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혹은 파열된 부위가 광범위하거나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노인이거나 그 파열이 너무 오래돼서 그 근육이 위축이 돼버린 경우에는 그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더라도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존적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존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3에서 6개월 치료 후에도 계속 증상이 남아있고 기능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술 방법으로는 이제 마취를 해서 관절을 움직여준다든지, 혹은 관절낭을 관절경을 통해서 풀어준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그 관절낭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어깨 통증은 치료 이후에도 무엇보다 재활 치료를 꾸준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깨 통증과 관련한 질환은 사실 보존 치료로도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절경적 수술 기법이 발달하면서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수술하는 환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술을 재활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술을 재활이 수술 치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재활 치료에서는 쇠와의 관절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통증의 강도나 기왕력과 같은 환자의 특성, 그리고 수술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재활 과정에서 한의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깨 통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충돌 증후군 같은 회전근개 증후군, 그리고 어깨 수술 후에 지속되는 통증과 기능 이상,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나타나는 뻣뻣함 같은 것들을 다 비병이라는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일반 침이나 약침, 침도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통증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전신 상태를 개선해주는 한약 치료를 같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관절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변 조직을 풀어내주는 추나 치료도 겸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아프다 하면 사실상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한의원에서 침 맞아야지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깨 통증의 침 치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증후군 환자에서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 시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수술 후 초기부터 침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그 통증이 완화되고 기능이 향상되는 유의한 효과를 얻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이제 침 치료를 시행했을 경우에 수술 4개월 후까지도 그런 통증 완화나 기능 향상의 효과가 지속되어서 삶의 질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침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침에 전기 자극을 겸한 전침 치료, 그리고 침에 뜸 자극을 겸한 온침 치료라고 있는데, 그런 치료를 시행했을 때도 치료 종료 시점에서 통증이 줄어들고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향상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서는 회전근개 수술 후나 변비통에 대해서 침 치료가 통증이나 기능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주된 치료법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침 치료나 온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침에 비해서 기능 향상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침 치료의 종류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침도 치료와 약침 치료, 정확히 어떤 치료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침도요법은 한의학적인 침구 치료랑 그 현대의학에서의 수술요법을 결합해서 만든 소침도요법을 한국식으로 새롭게 개량해서 만든 침구 치료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연부 조직을 유착 박리하거나 절개 혹은 절단해서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동통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도를 살펴보면 끝이 뾰족한 다른 침과는 다르게 침 끝에 날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날이 직접 들어가면서 연부 조직을 박리하기 때문에 일반 침 치료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극상근건 부분 파열에 일반 치료랑 침도 치료를 병행했을 경우 통증과 가동 범위가 개선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얻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변비통에 대한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환자의 통증을 치료할 때 반응점에 대한 침도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경혈이나 체표 반응점에 특정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이제 자침의 효과와 한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한의 임상상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주로 어깨 통증의 치료에는 어깨 주변의 반응점, 아시열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약침을 주입해서 통증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벌이 가진 자연 상태의 독을 추출해서 만든 그 봉독 약침이라고 있는데 그 봉독 약침의 경우에는 멜리틴이나 아돌라핀, 아파민 같은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통증의 증상 경감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봉독 약침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모두 다 배제한 무독화 봉독 약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민 반응에 대한 걱정 없이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에서도 어깨 통증의 약침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고하고 있는 약침의 종류에는 봉독 약침이나 오공 약침, 호도 약침 등이 있다고 나와 있고, 그 각종 연구에서 통증이 개선되고 어깨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라고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치료법은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치료법인데요. 추나요법입니다. 동영상 보면 시원한 소리 들리면서 막 부두득 막 이런 소리도 들리는 그런 치료법이잖아요. 네. 어깨 통증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다른 인체 부위 혹은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그 환자분에게 유효한 자극을 가해서 이제 인체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요법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태생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17개의 근육이 유기적으로 관여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근육의 불균형이 통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나요법을 받으시면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어깨 관절 자체의 불균형, 변이들을 교정할 수가 있고요. 교정을 하게 되면 어깨뼈가 몸통 위에서 그리고 위팔뼈가 어깨뼈 위에서 올바른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을 감소시키고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어깨 통증에 추나요법을 적용하였을 때 조직의 손상을 회복하고 엉겨붙은 조직을 유동시켜서 그런 근력을 높이고 또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의임상진료지침에서도 어깨 통증의 추나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생활 관리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현대인들이 좌식 생활 그리고 컴퓨터랑 그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는 엉덩이를 의자 뒤로 쭉 당겨 앉으시고 네. 허리는 약간 힘을 풀면서 등받이에 등을 기대서 상체를 바로 펴서 앉는 그림상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니터나 책을 너무 낮은 위치에 두고 보시게 되면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자세라든지 혹은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둥근 어깨 자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불량한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어깨뼈의 움직임에 이상을 발생시켜서 결국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높게 좀 위치시켜야 하고 책을 읽으실 때도 독서대 등을 활용해서 목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그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40분에서 50분 정도에 한 번씩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단지 스트레칭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스트레칭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제 화장실에 간다든지 물을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움직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나 영상 플랫폼에 그 스트레칭 방법이나 운동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상인들에게는 괜찮겠지만은 그게 환자분들, 특히 어깨 통증이 심한 환자분들에게는 그게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가 되는 자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가동 범위가 너무 작거나 혹은 이제 어깨 관절 부위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그 상태에 맞는 맞춤 운동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면 중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운동 세트가 진행되면서 근육에 뻐근한 정도의 느낌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뻐근한 느낌 외에 뭐 시큰하다던가 저릿하다던가 힘이 빠진다던가 혹은 그런 이질감이 나타나게 되면 그 운동 자세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 자세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을 걱정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동작은 어깨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빠르게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면 빠른 시일 내로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치하셨을 때 결국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재활 치료를 잘 받지 않으시면 또 다른 문제가 해당 부위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한방 복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우현준 과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한의 복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